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의 박시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는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실 조직도를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 5개 본부와 1개 연구소 그리고 교육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는. 그 중에서 저는 안전진단본부 터널실 실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발표하느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만들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는 저희 관리원의 4대 전략 목표, 12대 전략 과제가 나타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생애주기 시설물 관리 체계 구축이라든지 노후화에 대비한 기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이런 부분이 저희 안전진단본부와 기반시설본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터널실이 주무실이다 보니까 제가 발표하게 됐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만들었던 거고요. 발표 내용입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준비한 사진입니다. 세계 평균 기온이 1940, 50년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그 추세가 더 급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빙하가 녹는 속도도 2배나 빨라졌다고 하고 제주도에 2배 넘는 빙산이 남극에서 떨어져 나갔다고도 합니다. 인도에서 빙하가 떨어지면서 댐 2곳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홍수로 200명이 실종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2019년 최악의 홍수로 조수 수위가 2m까지 가까이 상승하면서 도시 전역이 물바다로 변한 최악의 재난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탈리아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전 유럽으로 전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1992년 UN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되면서 처음으로 기후변화 1차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금년에는 6차 보고서가 발간됩니다. 유엔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정부 간의 협상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동향입니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2010년 새롭게 제정하여 매 5년 단위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제3차 국가 기후변화 5개년 적응 대책을 환경부에서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라는 것도 2016년에 처음 수립하였고 2019년에는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2019년에 시설물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했으며 또 금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기후변화를 분석한 사례입니다. 먼저 기온을 살펴보면 지난 100여 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약 1.8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는 지구 연평균 기온 상승에 훨씬 초과되는 수치입니다. 강수량의 경우를 살펴보면 작년 여름철에 전국 누적 강수량이 920mm로 1973년 이래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재발생을 살펴보면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 피해 규모의 87.7%에 달하며 기상재해 원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이 발간한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여름철 최장 장마 기간은 54일, 그리고 작년에 발생한 태풍 중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4개, 그리고 장마철 전국 강수량이 700mm로 평년의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20년에 발간한 시설물 통계 연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시설물이 14만 7천 개, 약 15만 개 정도 되죠. 그 중에서 1종이 대략적으로 10,000개, 2종이 9만 개, 3종이 한 5만 개 정도 됩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건축물이 한 9만 5천 개로 가장 많은 65%를 차지하고요. 교량이 3만 1천 개로 한 20%,
이어서 터널 하천 순입니다. 이 중에서 집중호우로 취약한 시설물로 저희들이 교량, 옹벽, 절토 사면을 들고 있는데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물이 교량 17%, 옹벽 절토 사면이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는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 붕괴된 교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3종 교량입니다. 제일 위 왼쪽에 있는 교량은 세종시 대곡교인데요. 8월 3일 집중호우로 인해 붕괴된 사진이고, 가운데 있는 교량은 강원도 평창에서 9월 3일 태풍 마이삭에 의해 붕괴된 송정 1교, 그리고 그 옆이 동산교의 모습입니다. 아래 사진은 송정 1교가 붕괴되기 직전 모습입니다. 마을 주민 중에 한 명이 달려 나오는 차량을 멈춰서고 약 30초 후에 교량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죠. 저분이 아마 올해 재난 관련 행안부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세종시 대곡교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74년 12월 준공 48년 된 교량이죠. RC 슬래브 교량으로 1차로 교량입니다. 사경간 총 연장 40m이고 형하 공간이 약 3m 정도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량을 원료할 만큼의 비가 내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교량 상판에는 물에 의한 부력이 발생하게 되고 상부 구조 자체의 자중이 교각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교각에서는 수평 지지력에 대한 저항력이 부족해지게 되고 결국 교각은 무근으로 시공된 상태였다 보니까 쉽게 붕괴되고 상판 2개까지 낙교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송정 1교의 경우에는 89년 준공되어 32년 된 교량으로서 RC로 된 T형 빔 교량입니다. 2차로이고 연장이 총 150m, 10경관 교량입니다. 이 교량은 동산교에서 보시는 것처럼 받침이 없습니다. 교축 방향 거더가 교각 위에 그냥 올려진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 교량의 교각은 직접 기초 형식인데 안반 위에 시공된 것이 아니라 토사 지반 위에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우량이 집중되고 하천 유속이 증가되면서 기초 하부 토사가 쓸려 나가고 결국 쇄골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교각이 붕괴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각 하부의 쇄골 안정성이라든지 기초 교각의 안정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에서도 여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섬진강에서 제방 2개, 낙동강에서 제방 1개, 모두 3개 제방이 붕괴됐는데요. 섬진강 섬진제 제방의 경우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140m 구간에 걸쳐 제방이 붕괴됐습니다. 여러 마을이 침수되어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화계장터까지 침수되었습니다. 제방 설계 시 강우 빈도를 100년 설계 빈도로 시공했는데 실제 집중호우로 확인된 강우 빈도는 500년 빈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계획 홍수위를 초과하게 되고, 이에 더해서 섬진강댐 방류량까지 확대되면서 부담이 가중되어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하여 붕괴된 사례입니다. 곡성 2 제방이라든지 낙동강의 장천제 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방 붕괴된 후에 현장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원인으로는 제방을 가로지르면서 설치된 배수시설의 경계면에서 누수 현상이 점차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배수시설은 콘크리트고 제방 자체는 토사이기 때문에 이 접촉부, 재료 경계부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한 미세한 누수 현상이 점차 확대되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현장 조사에서 좀 더 꼼꼼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아래 표는 앞에서 보여드린 표와 같지만 시설물 안전 등급을 정리한 것으로 A등급, B등급 개수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전 취약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는 D, E 등급의 개수가 각각 380개, 25개, 총 405개입니다. 전체의 0.3% 정도 되고요.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이 작년 말 기준으로 16.6%, 그리고 이 수치가 5년 후에는 26%로 증가하고 10년 후에는 40%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물들의 구체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교량의 경우는 5,472, 옹벽 200, 절토 사면 321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천을 횡단하는 3종 교량시설물의 경우 채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장 조사에서나 안정성 등급을 평가하는데 또 체크리스트 같은데 이렇게 좀 구체적인 또 채굴에 대한 사례 같은 것들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방시설물의 경우에는 흙과 콘크리트의 접촉부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점검 방법을 좀 이렇게 보완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제방 높이와 홍수위 검토에 대해서도 필수 검토 사항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옹벽 시설물의 경우에는 배수 기능이라든지 집안 상태 등에 대해서도 점검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안정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성 평가를 좀 더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조건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면부 진행성 배부름이라든지 상부 사면에서 단차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향의 제도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1995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설물 안전관리가 제도적으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월에 기존의 시설물 안전법을 전면 개정하고 명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여 201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안전관리, 안전평가를 주로 다루었다면 이때부터는 법의 명칭부터 안전 및 유지관리로 바뀌었고 내구성, 사용성을 추가하여 성능평가라는 업무도 추가하여 새롭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목표 성능을 정하고 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때부터 기존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던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을 시설물 안전법 체계에 편입시킴으로써 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부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체계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설물의 종류에는 1종, 2종, 3종 이렇게 3가지 시설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종에는 엄청 많긴 하지만요. 여기서는 이제 국가 주요 시설물 1, 2, 3종을 상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3종 시설물에 대한 등록 기준이 지정은 해 놓았으나 등록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보니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1, 2종 시설물과 동일한 법 체계에는 편입되어 있으나 관리 체계가 아직도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D, E 등급을 받은 3종 시설물의 경우 점검 시기를 1, 2종과 같이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든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종 시설물로 등록을 의무화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1, 2종 시설물과 안전 등급에 대한 부여 기준도 동일하게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종 시설물의 관리 체계 개선 중에서 설계 도서 관련 서류 제출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고요. 책임 기술자의 자격을 초급 기술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도 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토 사면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부분인데 옹벽과 같이 그 안정성 평가에 대한 실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배수 조건이라든지 강우 및 지하수 조건들을 평가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한 부분. 또 한 가지는 절토 사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육 시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8시간 이상은 교육하는 것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부분은 관리 주체가 직접 수행하는 점검이 있습니다. 정기 안전 점검도 있고 또 정밀 안전 점검도 관리 주체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동안 또 문제가 되어 지적도 된 적이 있습니다만 관리 주체는 정기 안전 점검만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즉 총 도급액의 50% 범위 내에서 14개의 전문 기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 기준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을 대상으로 먼저 한번 제외를 해보고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